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전세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이들을 가족과 회사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눈물로 맞았는데 공항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가족들은 공항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상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미국 이민당국에 말도 안 되게 억류돼 고생했던 이들의 마음, 답답하고 복잡했을 듯 싶은데요. 첫 소식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든 구금에서 풀려난 우리 근로자 316명을 실은 대한항공 전세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지친 표정의 근로자들이 하나둘 걸어 나오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와 회사 관계자들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공항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그리운 이들을 눈물과 환호로 맞았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고 너무 설레이고 그래도 아이 얼굴 본다는 것만 하나만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생각한 겨를이 없어요. 근로자들은 구금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햇빛을 달궈줘서 되게 뜨거운 상황에서 그때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꽤 많고요. 허리 체인에다가 수갑 이렇게 차고 이동을 했는데 2인 1실을 쓰는데 숙식하는데 변기가 같이 있어서 그래서 힘들었어요. 귀국장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려 일부 가족들은 공항 주차장에서 석방된 구금자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심신이 지친 직원들과 가족들이 원활하게 만나면서도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빌딩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구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재입국할 때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또 비자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투자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마스크를 쓴 기업 직원들이 비행기 탑승교를 빠져나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이들을 맞이합니다. 이 임산부는 퍼스트 클래스로 모셔서 저희가 이분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2시간 뒤 별도 비행편으로 워싱턴에서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구금 협상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기업 투자와 관련한 비자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비자 제도 개선 협의체인 비자 워킹 그룹을 빠른 시일 내에 결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일을 하러 올 때 이번 일이 비자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는 점을 요구를 했고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워킹그룹에선 우선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사실상 전문 인력의 체류를 위한 비자로 폭을 확대하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인의 특별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 쿼터인 2포 비자 신설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다행히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만 근로자들에게 지난 일주일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구금시설에 수용됐던 한 직원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TV조선에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은 건 물론이고 인종차별까지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 이민단속국이 들이닥쳤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체류 잔류 기간만 확인한다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에 사람들은 이제 잡혀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모여있다가 버스가 막 들어오는 거야 이제. 아니 수갑을 막 채우더라고요. 추후 절차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100명 정도씩 나눠 갇혀있던 근로자들을 단속국 직원들은 5명씩 불러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도 찍어야 했습니다.
죄수복을 주더라고요. 죄수복 입고서 그 사진 들고 찍는 거 뭐지? 머그샷 찍고 병원에 신체 검사하고. 교도소처럼 2층 침대가 빼곡하게 들어선 구금시설 내부는 화장실과 샤워실 모두 개방된 데다 식사도 부실했습니다. 실제 근로자들이 갇혀있던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은 과거 감사에서 곰팡이와 벌레, 부실한 식사 문제 등을 꾸준히 지적받았습니다. 있는 게 물이었어, 물. 숨을 먹으니까 그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이랑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샤워실이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알몸이 보여 이렇게. 건의사항을 요구한 근로자에겐 인종차별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불안하죠, 난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한테 건의를 하니까 걔네가 좀 이제 인종차별을 거기서 하더라고. 눈을 찢는다든지 갑자기 줄 서라고 하더니 막 채우더라고, 갑자기 서랍을.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며칠 전부터 단속이 올 거란 말이 돌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 측은 단속 정보를 알 수 없는 데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범법자도 아닌데 대피를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관세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걸로 다들 아셨을 텐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입장차가 극명해지면서 더 험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로자 구금으로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관세 협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대통령실은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없을 거라고 받아쳤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안 돼 팽팽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1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관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정에 서명한 일본 사례를 들며 유연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 대부분과 운용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합의를 강요한 셈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다만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있어선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거뒀다면서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는 물론이고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7년간 멈춰있던 한미원자력 고위급위원회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처럼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금을 어떻게 쓰고 이익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정해진 게 없고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개방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국가 간 통상 합의를 문서 없이 말로만 진행한 게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친 우리 정부는 양쪽 모두에 득이 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구두로만 이뤄진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후속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 중입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건 3,500억 달러로 약속한 대미 투자금의 투자처와 이익 배분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모델처럼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보증 중심의 간접 지원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수익 배분 방식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추가 개방은 없다는 우리 측과 달리 미국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순조로울 줄 알았던 관세 협상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우리 협상팀이 택했던 모호성 전략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불리한 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바로잡고 문서를 하는 게 맞지. 조급한 측면도 있었고.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급히 미국으로 향했지만 조지아 한국 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감정의 골까지 깊어져 있어 협상은 더욱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관세 후속 협상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충돌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서 7월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3주 전엔 한미 정상회담도 마쳤는데 왜 최종 타결이 안 되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러트닉 상무장관이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다.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공교롭게도 조지아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풀려나는 날이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십니까? 배경이 뭔가요? 네, 미국은 그동안 일본과 EU와 합의했던 그 합의 사항을 한국에도 같은 모델을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네. 한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밝힌 바 있는 상황입니다. 이참에 이제 그 비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미국은 한국인을 자진 출국으로 내보내면서 미국이 양보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에서는 미국이 양보를 했으니까 무역 협정에서는 미국이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압박과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이요,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불리한 협상이나 사인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건 강경한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식 모델을 한국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미국이 한국을 이해해야 한다. 즉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이 세부 협상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합의가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펀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처럼 미국이 트럼프 임기 내에 전액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하고 그다음에 사용처도 미국이 정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 측 요청에 따를 경우에는 아마 한국의 경제가 위기가 온다는 입장을 계속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고 디지털이나 데이터 이동에 있어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더 완화하라는 입장인데요. 한국은 이미 FTA를 체결할 때 충분히 양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검역과 같은 수입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 문제입니다. 그동안 널리 알려진 국방비나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그런 안보 이슈 외에 최근에는 경제안보라고 해서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공장이 장비를 반입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는 이런 경제안보가 새로운 양국 간의 그런 의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은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EU는 먼저 했고요. 자, 주요국 중에는 우리만 남은 꼴이 되는데 만약 협상을 마무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마 한국과 미국은 오랜 우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극단적인 즉 관세가 복원되는 그런 것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상황, 즉 상호 관세 15%,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25%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양국이 협상을 진행할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새로운 조건이나 새로운 대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렬이 될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관세를 복원시키는 카드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불리한 조건 감수하고 협상을 타결할 것이냐, 아니면
관세 폭탄 좀 맞더라도 자존심을 지킬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서는 자존심이냐 아니면 조건 없는 수용이냐 이 양자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선택은 지금 당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미국 측에 한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아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대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정작 이제 가장 마음 졸이고 있을 분들이 바로 수출 기업들일 텐데요. 기업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기업들은 실은 관세 유예 기간에 관세가 1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5%가 되면서 더 부담은 느끼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다른 나라보다 관세가 더 낮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수출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 합의가 지연되면서요, 기업들은 앞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아마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당장 기업들은 미국향 수출 가격을 내리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출선을 개발하는데 아마 좀 더 매진을 할 것 같은데요. 우려하신 대로 기업들로서는 정부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네. 걱정과 고민이 더 많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국 간의 그 냉철한 합의, 협상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군요. 네, 원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사법 개편안에 대해 대법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도어 스태핑은 석 달 만입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시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단언했지만 대법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하라며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힘을 실어줬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11회 법원의 날을 맞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사법제도 개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선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사법 개편안을 우려하고 국회에 어떤 내용을 전할지 전국 법관들의 총의를 모으는 중인데요.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시작된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는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장을 맡은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1일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모인 법원장들도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가 열린 건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지난 2022년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회의 안건은 대법관수 증언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그리고 법관 평가제도 개편을 포함한 5가지입니다. 오늘 모인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도 취합했는데 대법관수 증언과 법원 평가의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릴 경우 경험 많은 법관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부실해지고 법관 평가에 외부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 안건에 없던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 같은 사법부의 우려에도 민주당 내 소위 강경파들은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특히 어제 이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계기로 힘을 더 싣는 분위기인데 당 원내 정책수석과 법사위 간사를 겸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한 유튜브에 나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건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제재할 수 있다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앞둔 사법부를 향해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강성 지지층의 인지도가 높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나 내지 두 개 더 만들자.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조치를 해야죠. 맞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여권 내기류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평가받는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확대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법부가 자기들 법 따로 만드는 거 아니죠. 이재명이 옳다. 앞서 김어준 씨 등 유튜브가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던 곽상원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유튜브를 종교처럼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의견의 방향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갖지 말라는 것인데 그 유튜브를 따르고 존중하고 신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한 의원은 강성 지지층 눈치에 토론이 사라지는 게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한 주장인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의 우열이 존재하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어제 이 대통령이 말한 논리가 뭡니까? 네, 먼저 이 대통령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국회가 투표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으니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권력의 서열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입법과 사법, 누가 앞선다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런 주장에 법적이고 명시적인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사법권과 행정권도 엄연히 국민이 헌법을 통해 위임한 국민 주권입니다.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3권 분립이고 헌법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나오잖아요. 사법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권력은 최대한 여기저기 분산해서 배치하는 게 좋아요. 진보학자로 분류되는 한 정치학 교수는 의회로 권한이 집중되는 건 견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한 법학 교수도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는 걸 금지했던 게 법치주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권 분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1933년 독일 나치당은 적법한 민주선거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회는 입법 권한을 히틀러가 총리로 있는 행정부에 스스로 넘겼습니다. 인민법정이라는 특수재판기구가 대법원을 대체해 사법부도 무력화됐습니다. 히틀러의 예속된 사법부는 비밀경찰의 정적학살을 포함한 수많은 반인륜적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닙니까? 최근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에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게 해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후에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가 공고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국회는 2023년에 행정부 기관인 국가사법청에 판사 임명권과 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가 EU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오르반 총리가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대통령이 특별재판부를 말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특별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역대 특별재판부는 2번 있었는데요. 1948년에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1960년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서였는데 2번 모두 헌법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설치됐습니다. 이후 60년 넘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과 내란 혐의 재판을 받을 때도 특별재판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재판부 구성에 국회 개입 가능성이 열린다면 앞으로 중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 논쟁이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재판부 배정을 랜덤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재판부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결국 정해놓은 사람들이 정부 여당 편에 서서 재판하도록 만들겠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게 상권 분립이고 상호 견제와 균형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지나치게 국회가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의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빚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이채림 기자가 수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빚의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언급했습니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이미. OECD 국가들 보면. 대개의 사전적 의미는 절반을 훨씬 넘어 전체량에 가까운 정도인데 과연 실제 그럴까? OECD 홈페이지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채무 비율 100%를 넘는 국가는 8개국뿐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등은 필요시 돈을 찍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축 통화국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 중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며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준칙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지금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 이 대통령은 실탄도 매우 많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5년 뒤 재정 적자가 125조 원에 달할 거라며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양도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밝힌 원전 관련 견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과 입지를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부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의 백지화를 시사하며 긴 공사기간과 부지 문제를 들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 지을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지으려고 하다가 만대. 하지만 신고리 1호기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 첫 계획을 발표한 후 상업운전 개시까지 11년이 걸렸고 순수 공사기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내년에 원전 2기가 들어서는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추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울주군 서생면에 세울 5, 6호기가 추가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며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 개발이 안 됐다는 말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이미 빅테크들이 SMR 기업과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상용화가 임박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원자력 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시대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하겠다는 구상은 무모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환경부 장관이 하는 얘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탈원전 시즌2를 포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탈원전 기조를 내비친 100일 기자회견 이후
원전 관련주는 이틀째 폭락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강제 구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판 전에 신문을 하는 제도 이른바 공판전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하라며 특검이 정치적 선동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전 증인신문이 23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특검팀은 공판전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력이 수반된다며 한 전 대표 불출석 시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강제 구인을 할 테면 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진짜 진실규명을 원한다면 계엄 해제 표결 때 없었던 김민석 총리와 북한군 위장 한동훈 사살조가 있다고 증언한 김어준 씨를 조사하라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소장에는 전 씨 딸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전 씨 딸이 2022년 부산에서 테마파크 개관식을 준비하던 업체에 아버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나 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행사에는 문체부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 부녀가 해당 업체로부터 1억 6,7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서울 명동에서 반중 집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깽판이라고 표현한 지 사흘 만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외국인 혐오 시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채 행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민초결사대와 자유대학 등은 올 초부터 서울 명동에서 정기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해왔습니다. 명동 상인들은 장사에 방해된다며 시위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많이 겁내하셨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많이 본 상황입니다.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깽판이라고 했습니다.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업무방해 아니고. 그러자 경찰이 명동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공간들처럼 중국 대사관 반경 100m 이내 진입만 막았지만 앞으로는 명동거리 진입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이 길로 시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대로변으로 우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명동에서만 집회 제한을 확대한 것에 대해 상인 불만과 외국 관광객들과의 마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초결사대 측은 중국 정보가 불편해하니까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시민과 언론인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야당에선 경찰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국민을 옥죄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호텔에 노쇼 고객이 생겨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호텔 경제론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이 대통령의 호텔 경제론을 노쇼 경제학이라고 비판한 시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노쇼로 호텔 경제론을 실천하는 민주당이란 포스터와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웹자보를 전송했다는 고발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피고발인 조사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잘 보이려 국민 드자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대통령 아버지의 담배 수매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서명수 씨를 수사 중입니다. 서 씨는 자신을 고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재영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고향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증언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부친이 1986년 사망한 데다 제기된 의혹의 시점도 1970년대라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는 오늘도 민관군이 총동원돼 급수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아끼려고 지역을 대표하는 커피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찾아왔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80mm의 반가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3시간 전부터 약하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80mm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가뭄에 신음하던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내려서 가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예보대로만 내린다면 11.8%까지 떨어진 상수원의 저수율은 10% 안팎 상승하게 됩니다. 저수율 하락을 늦추기 위한 급수작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은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까지 동원했습니다. 1분에 4만 5천 리터씩 하루 최대 14,000톤을 공급합니다. 유류 탱크 화재 났을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워낙에 그 방수량이 많다 보니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이 부족해 그동안 모아뒀던 빨랫감들을 이동식 빨래차를 이용해 세탁했습니다. 강릉시는 물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과 하순 잇따라 개최하려던 누들 축제와 커피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지역 상경기가 이미 위축된 상태지만 상인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강릉시 모든 시민분들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서 강원도는 민생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상공인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들이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정부는 1차 소비 쿠폰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계란과 과일 등을 고른 뒤 파란색 카드로 계산합니다. 오늘까지 54일간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전 국민의 약 99%인 5,005만 명이 받았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10만 원의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2차는 소득 지원의 의미도 있어서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고 재산세 부과 기준 합계가 12억 원이 넘거나 합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됩니다. 또 지난 6월 부과된 가구 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합계가 기준보다 적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맞벌이 등 2명 이상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원래 인원 기준보다 1명 더 많은 기준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 약 7,500만 원, 외벌이 4인 가구는 약 1억 7,300만 원, 맞벌이 4인 가구는 약 2억 300만 원 이하여야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는 신청일부터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한 11월 30일까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2차 소비 쿠폰은 1차 때와 달리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지역 생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군인은 복무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계정을 사들여 중고거래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 가운데에는 계정을 얻기 위해 학교 폭력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챙긴 금액은 67억 원에 달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검거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와 투자 리딩 등 각종 피싱 사기를 친 일당입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범죄 혐의 등이 있고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네이버와 카카오, 당근마켓 등의 계정 500여 개를 사들여 사기에 이용했습니다.
중고 물품을 팔겠다며 돈만 받아 잠적하거나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가로챘는데 1,400여 명이 67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이트를 별도로 알려주면서 입금을 했더니 환불을 하려면 얼마를 더 내야지 1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정의 가격은 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했는데 용돈을 벌려는 일부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팔기 위해 학교 폭력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된 조직원 42명 가운데 19명이 이렇게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신분증 줘 해서 2만 원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경찰은 일당 등이 해외 거점을 두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총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계정을 함부로 팔지 않도록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측근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보면 이 대통령과 인연이 많은 사람들이 속속 요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가 7명이나 되고 대장동,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던 재판을 변호했던 인물들이 대거 등장한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했거나 기용한 사법연수원 동기는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찬진 금감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차지훈 주 유엔 대사 내정자 등 7명입니다. 특히 주 유엔 대사로 지명된 차지훈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를 이끈 인연이 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 외에 외교 경험이 없는 차 변호사를 유엔 대사에 내정한 걸 두고 보훈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측근 인사 배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가까운 사람 써서 뭐 하겠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 가운데 대통령실 정부 등 요직에 진출한 인사만 차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취임 초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약속했지만 진척이 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여권 관계자는 임명을 위한 실무 준비는 다 끝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과정에서 벌어진 지도부 내 균열, 오늘도 봉합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장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해 여전히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평소엔 발언하는 상대 쪽을 바라보거나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제 특검법 수정안 관련 여야 합의 파기 이후 정 대표가 자신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이를 의식한 듯 정 대표는 회의에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자 정 대표가 의사봉을 다 두드리기도 전에 일어서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가 특검법 수정안 정리를 정책위에서 맡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걸 두고 김 원내대표가 사실상 원내 지도부 패싱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와도 소통했다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제 협상이 결렬된 것을 선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지도부 번개 만찬을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선약으로 참석하지 못해 투톱 간 만찬 자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장외투쟁으로 맞섰습니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특검을 이용해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 반응 어땠을까요?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규탄 집회엔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 등 1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 특검 중단하라!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야당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입니다, 여러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모렴치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규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점이 위헌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습니다. 이른바 덧셈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건의서도 전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한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면서도 계엄과 내란 단죄만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며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을 알리는 당원 교육과 함께 본격적인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년 넘도록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빚을 덜어주거나 불법 주식 피해자를 돕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4,439명으로 하루 평균 40명꼴입니다. OECD 자살률 1위국이란 오명이 20년 넘게 이어지자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서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별 자살 예방관, AI 상담 등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금융 관련 어려움이 정서적 위기를 일으킨다고 보고 빚 탕감에도 나섭니다. 상환 능력 등이 없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소각할 방침입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16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채무, 불법 추심,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 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로써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34년까지 17명으로 낮춘다는 목표인데 실효성의 의문도 제기됩니다. 해외에도 자살 예방 대책에 그렇게 숫자를 얼마나 줄이겠다고 쉽게 제시하지 않거든요. 근거와 과학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국 젊은 보수의 상징인 찰리 커크가 살해된 뒤 미국 사회의 분열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미 정부는 사건을 미화하는 외국인들을 검열하겠다고 했고 커크의 죽음이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말한 평론가는 해고됐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조금 전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 위를 달리던 남성이 아래로 뛰어내리더니 행인인 척 유유히 걸어갑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커크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1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So far, we've received more than 7,000 leads and tips.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치 진영 양극단의 대립도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미 의회에선 추모 묵념도 중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Wait a minute. The House will be in order. 한 진보 성향 매체에선 커크가 평소 증오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 평론가가 논란 끝에 당일 해고됐습니다. Sort of pushing this sort of hate speech or sort of aimed at certain groups. Hateful thoughts lead to hateful words, which then lead to hateful action.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서 커크의 관을 운구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을 정당화하거나 조롱한 외국인들을 찾아내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I am all men as I am no man, and therefore I am a god. I shall wait for the unanimous decision of the Senate. 로마의 폭군 칼리큘라는 자신을 인간의 탈을 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원로원의 만장일치를 요구했고 절대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권력이 독점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인간의 자유입니다. 지금의 민주국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 다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최고 권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에도 서열을 나눠서 국민이 선출하는 입법부가 만든 구조 안에서 사법부는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상권 분립을 허무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 옳은 걸까요? 삼권 동등의 원칙은 194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미 군정하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도 인식했던 기본입니다. 현행 헌법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재판부를 어떻게 꾸릴지는 오직 사법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판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재판 결과가 혹시 이상하게 나올지 몰라 아예 재판부를 여권 의중대로 꾸릴 수 있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회를 비롯해서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역사도 가르쳐줍니다. 제왕적 권력이 국민 주권을 앞세워 사법권을 흔들었을 때 어땠는지. 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그 권력 행사의 절제 자제하고도 안 맞다고 보입니다. 예. 여당 의원조차 위험성을 제기했었죠. 그러나 거대한 다수 앞에서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권이 뜻하는 대로 모든 걸 바꾸려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법을 바꾸는 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정해진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9월 10일 윤정호 앵커 칼럼, 국민 주권 만만세였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 150mm 이상, 서울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가뭄이 극심한 강릉에는 30에서 8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경북, 제주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광주 24도로 전국이 25도 아래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 부산 30도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차차 맑아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